네, 첫 번째 주제인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입니다. 일단 지난주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았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보시면은요. 일단 그 미국 주택 쪽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나오는 신규 주택 판매, 목요일에 있을 이제 잠정주택 판매, 잠정주택 매매, 그리고는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는 목요일 날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요. 그때 7월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오는 그 30분 뒤부터는 인터뷰를 하는 요게 이제 좀 중요했죠. 제일 중요했죠. 그러고서는 매주 보고 있는 실업 지표,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7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PCE 물가, 그리고서는 뭐 또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인프라 법안 연준 의장 관련된 부분들은 상시 우리가 체크를 하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월요일로 넘어가 보면은요. 네, ADJ 볼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이 주초에는 아주 그 문제를 심하게 일으켰었죠. 이때 당시에 엄청난 규제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면서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시장에 또 좀 영향을 주었었던 그런 날이고요. 서구 증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3% 정도 증가를 봤는데 오히려 발표치는 6%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미국 신축 주택 판매, 팬데믹 이후 최저, 부동산 시장 붐 끝났나, 미국의 6월 신축 주택 판매가 급감했다, 가격 고공행진 속에 부동산 시장 붐이 서서히 끝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뒤에 이제 그 잠정주택 매매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제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사실 이제 주택 판매 지표를 우리가 보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 자체가 만약에 이제 이제 주택 쪽에서 가격이 좀 많이 상승되고 그게 유지가 되어 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서 중앙은행이 좀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좀 보자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격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조금은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좀 제약 아니면은 뭐 어쨌든 지금의 속도는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고서는 테슬라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 되게 많았었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 매출도 5% 정도 잘 나왔고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죠. 50% 정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부문도 마이너스 예상치였는데 플러스로 나왔고요. 이거를 이끈 거는 이제 뭐니 해도 무엇이었냐 하면은 마진 자체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차량 부분에 이제 그로스 마진 자체가 25%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28.4%가 나와서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굉장히 잘 나왔다. 특히나 좀 더 고무적인 게 보통 뭐 기억하실 거예요. 테슬라가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 야, 일단 크레딧 판매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 이게 예상보다 잘 됐네. 실적은 크레딧 판매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던 게 많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크레딧에 의존하지 않은 이제 실적이 나왔다는 거고요. 마진 증가가 굉장히 돋보였다는 거죠.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어닝콜에서 사실 이제 타사에 대해 가지고서 굳이 뭐 예를 들어 질문이 막 되게 나오지 않는 한에는 타사에 대해 가지고서 기업들이 이야기를 잘 하질 않아요. 근데 역시나 조금 테슬라는 튀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타사에 대해 가지고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애플 2번이나 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왔죠. 한번 볼게요. 머스크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애플 2차례 저격. 리튬이온 핵심 코발트, 테슬라는 애플의 2%밖에 쓰지 않는다.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겨냥한 거죠. 이거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너무 과하다. 보시면은 이제 돌연 애플이 2차례나 언급했다. 질문에서 별도로 애플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애플을 소환했다는 것이다. 우선은 코발트에 대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테슬라가 코발트를 많이 쓰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자기네 얘기만 해야 되는데 애플은 배터리와 스마트폰, 노트북에 거의 100% 코발트를 사용한다. 가정평균 기준으로 애플이 100%를 쓴다면 우리는 2%만 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코발트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들 기사 같은 것들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콩고 같은 데에서 채굴이 되는 거는 좀 인권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발트 이슈가 조금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애플을 저격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애플 앱스토어의 폐쇄성을 이제 비판하는 표현을 한 건데 이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다. 이런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그 저기 시스템이잖아요. 생태계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좀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애플이 보시면은 에픽 게임즈 하고서 뭐 유료 결제 이거 의무화 가지고서 좀 다툼이 있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테슬라가 충전소를 이제 경쟁 업체들이 쓰도록 허용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도래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는 이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어 경쟁 업체들을 당황시키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머스크가 애플을 갑자기 저격했을까? 이제 인력 유출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애플도 결국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친환경 이쪽으로 애플카 커넥션 그 링크가 한국 기업들에도 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해서 인력들을 이제 많이 모집을 하고 실제로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테슬라가 좀 앞선 업체이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좀 언급한 것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보인다고 이제 기사에 나왔습니다. 네. 네, 중간에 이제, 정홍희 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그니처 스페셜 님도 오셨고요. 니몽이 님, 네, 안녕하세요. 씨나파 님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또 김인수 님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테슬라 얘기나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86번가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이 테슬라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오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이제 아크의 레포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제 그 테슬라의 요번에 마진 증가를 사실은 좀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요번에 그 차량 부문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었죠.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뭐 비전통 OE라고들 얘기를 하죠. 분류를. 그런 데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서 그 부분, 그러니까는 이제 자동차 부품사가 비전통 자동차 회사 쪽에 수주를 받아 가지고서 제품을 납품하는 게 마진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으셨을 겁니다. 자동차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은요, 투자자라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제 완성차 그 부품업체 중에서 탑 티어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작은 업체가 찾아오게 되면은 사실 납품을 이제 물건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안 해도 굉장히 회사는 글로벌 탑이고,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괜히 이거 그 공급을 해줬다가 나중에 돈도 못 돌려받으면 이거는 부실 채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탑 티어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지는 자동차 회사들한테 부품을 납품을 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회사들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초창기에 차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 자동차 이제 그 많은 서플라이 이쪽 관리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테슬라에는 납품을 안 해주려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원래는 자동차 쪽 전혀 안 한 IT 업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물건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높은 비용을 치렀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핸들을 사온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똑같은 핸들을 사도 남들은 100원에 이제 그냥 뭐 경쟁 업체들이 기존 업체들이 사간다면은 테슬라는 그보다 훨씬 비싼 돈을 내고서 그걸 사왔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존재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계약 기간들이 이제 각각 부품사들하고 맺은 게 있었을 거고 그게 종료될 때마다 이제는 테슬라가 과거와 같이 뭐 이게 정말 계속 기업일까 망하는 기업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고
뭐 독일이나 미국에서의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고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잉 파워가 테슬라 쪽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상당히 단가를 후려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재계약 시즌이 각각 부품별로 짜자자작 도래를 할 거잖아요. 그 도래하는 그 이제 순서가 닥칠 때마다 그 부품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한 예전에 우리가 그때 우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너네한테 이만큼 비싸게 부품을 주고 우리가 사다 썼지만 이제는 그 가격 못 주겠어. 싸게 하자. 너 남들한테는 싸게 판다면서 라는 식으로 지금 단가 인하 압박을 세게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차량 부문의 마진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근데 사실 이제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50%잘 나온 만큼 주가도 그러면은 몇십 프로 올라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에 근데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실 지금 테슬라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냥 열이면은 8, 9 정도가 결국은 자율주행에 달려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는 이익이 나오는 것과 주가 부분이 조금은 이게 그 상관관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요. 그래서 눈은 항상 이제 자율주행에 가 있지만 또 근데 지금 현재를 봐야 된다. 뭐 이익이 어느 정도 날 거냐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지금은 부품사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파워가 테슬라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추가적인 개선도 향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튼 그래가지고서 중국이 많이 빠졌어요. 중국 많이 빠졌고 한국도 이제 그에 따라 빠졌고 미국 시장은 뭐 별일이 없었던. 다음 이제 화요일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날은 정말 규제의 날이었죠. 중국 규제의 날. 빨간 규제의 날이었다라고 또 표현을 하던데, 보시게 되면 일단 사교육 금지 나옵니다. 중국 사교육 금지 폭탄 맞았다. 이 기업 주가 하루새 70% 폭락. 중국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의 사교육 금지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교육업체들이 최고 70%대 폭락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초중등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민간 교육회사를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아니, 영리 기관인데 비영리를 하래요. 회사를 문을 닫으라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이제 에듀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도 금지를 시킵니다. IPO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금지시키고, 또한 기존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새로 승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튜터링 시스템에서 해외 교재 활용이나 외국인 교사의 고용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강한 규제가 나온 거죠. 진짜 이 회사들은 근간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거 보자마자 이제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딱 바로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내일부터 과외 금지. 과외를 그때 당시에 이제 금지를 시켰었죠. 약간 이제 중국이, 역시 중국이 우리나라 80년대하고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이 바로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이런 분석이 전 제일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이건 정치적 규제라는 거죠. 인민들의 인기를 끌기에 정말 좋은 정책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가지고서 요 기사 한번 보세요. 교육비 돈 꼬라박는다. 야, 그래도 이제 메이저 신문사에서 요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거 좀 놀라웠고요. 출산율 비상에 과외 금지 때린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한 자녀 정책이 아니라 이쪽도 이제 자녀 숫자에 대해 가지고서도 제한 안 두고 오히려 지금 이제 보조금 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거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이처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났느냐 하니까는 교육비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심한데 이거를 이제 규제를 딱 해주면 인기를 끌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파워가 세져가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너무 작았고 국가에 이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겠죠. 작으니까 뭐 아니면 국가에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는 이거 조금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사실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고리를 건드린 거죠. 교육업체는 사실 건드려가지고서 이 업체가 뭐 극단적인 경우에 뭐 정말로 부도가 날 수준까지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진짜로 뭐 쇼핑이나 이런 쪽에서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되는 곳에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많겠죠. 그런 데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막무가내식의 규제를 가했다라고 하면은 너무 미친 영향이 컸겠죠, 단기간에. 그러니까는 가장 약한 플랫폼 고리를 건드리고서는 나머지 기업들한테 너네도 알아서 잘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날에 이것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 뭐냐면 음식 배달 업종도 규제를 한다. 자, 중국 음식 배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인터넷 기업 규제 외연 확대. 그러니까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2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의 의무를 실천하고 배달원의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것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그동안에 이제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배달원들의 복지를 향상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사실상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요. 중국에서 지금 배달 노동자 수를 보면은 1위 업체는 950만, 그 다음에 이제 300만, 그러니까 1000만 명 넘게 배달 노동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한테 쉴 수 있는 대기 장소 마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근무 환경을 개선해라. 그리고 보시면 저희도 이제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위험하게 고개 운전을 해야지 빨리 오는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음식 주문 분배 알고리즘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죠. 이걸 좀 개선해서 노동 강도를 낮춰라. 즉 이제 너무 짧은 배송 시간을 요구해서 그동안 배달원들을 위험에 몰아넣었는데 이걸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인기를 끌기 너무 좋은 결정인 거죠. 누가 봐도 안전에 대해 얘기하고 환경 개선 얘기하고 아니 보험 정도는 가입해야지. 거기다가 여기 종사자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또 인기를 끌기에 좋은 저는 뭐 결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중국이 선을 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했던 거는 오히려 이거였다고 보는 게 텐센트였어요. 텐센트가 위챗의 신규 가입을 중단을 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 초강력 규제 기업들 흔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중국판 카톡이죠, 위챗. 신규 가입 일시 중단인데 이유로 보안 기술 업그레이드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8월 한 초중순 정도에 재개가 될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까지 나오니까는 이날은 정말로 증시에 미쳤던 영향이 컸습니다. 전날에도 많이 빠졌었는데 그렇죠. 한국은 보시면은 이따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동안 경색되어 있었던 남북 관계에서 연락망이 드디어 복원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거 저도 이제 기억을 못했는데 기사를 보니까는 무려 413일 만에 복원이 되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뉴스 보시면은 그 1년 전에 연락사무소 이제 북한에서 폭파시키는 장면이었죠. 이거 폭파하는 거 구조를 잘못 짜가지고 자기네 건물도 반파시켰던 그런 이제 폭파였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 이후로 이제 관계가 겨우 이제 연락만이 복원이 됐다라는 거고 외신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정상회담까지도 예상이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각종 외신들의 이제 당시에 헤드라인을 좀 장식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은 부인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논의 외신 보도, 요거는 이제 부인, 아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그 가능성은 열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고, 국무총리를 전직으로 하셨던 이낙연 지금 그 후보의 경우에 남북 정상회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가능성 높아라는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대선이 3월인데 정상회담이 2월이면 야 요거 그림 참 잘 나온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날 코스피는 살짝 반등을 했었고 상위 종목은 또 2% 이상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우하고 나스닥은 전일에는 거의 좀 보합권이었는데 이날은 약간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은요. 한국 증시에서는 뭐 사면론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헌정회라고 하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데요. 여기에서 그 기사에 나온 대로 전 적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그룹 그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서 헌정에서 사면을 요청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는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가장 뭐 멘트를 언론에 대놓고서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은 법무부 장관일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법무부 장관이
사면 요청에 대해 가지고서 자 보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MB는 시간상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3명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은 2명에 대해서만 시간상 불가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바로 나온 얘기가 이제 그 금융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 되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급히 이제 진화에 나서죠. MB, 박근혜, 이재용 원포인트 특사, 대통령 그럴 뿐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사라는 거는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 요런 논리가 이제 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는 세 사람 다 언급을 해가지고서는 대통령 그럴 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화에 나섰던 그런 약간 총극이 벌어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 이제 가석방 심사위에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심사위가 다음 달 9일에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뭐 제가 볼 때 증시에서는 그 금융권에서는 JY의 가석방에 대해 가지고서 좀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상속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특집으로 몇 번 다뤘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특이했다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그 홍라희 관장이 그 상속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 저기 삼성전자를 담보대출을 메리츠 증권한테서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이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이때 당시에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6번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매칭이 되죠. 자, 그 1000만 주, 삼성전자 1000만 주 가지고서 5천억의 대출을 받은 거죠. 5천억. 5천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일단 금액이 크죠. 그렇죠? 5천억이라는 게 제일 크고 단일로는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것들은 다 2%대 이자율인데 요거는 5%의 이자예요.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4월 29일에서 보시면 나머지들은 뭐 계약 기간이 요 위에 바로 보시면 이제 1년이죠. 그렇죠? 요거는 3개월입니다. 7월 28일까지. 요 관련해 가지고서 뭐 또 추가로 그러면 3개월 연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요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담보 잡힐 수도 있고 한데 8월 초에 또 어떤 공시가 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는 진화에 나서요. 예, 이거 뭐 증시가 너무 하락을 하니까는 아이고 이거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IPO 이제 상장은 계속 허용한다. 미국에 대해서. 자, 증시 붕괴에 놀란 중국 해외 IPO 허용 정책 도입 신중할 것. 그다음 이제 그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해외라고 했지만 뉴욕이죠. 중국 증권 당국 요건 맞으면 중국 뉴욕 증시 IPO 허용한다. 그러니까 디디 추싱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거 아니다. 우리 IPO 하는 거야. 걔네가 조금 데이터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덧붙입니다. 다른 산업은 겨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긴급히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다른 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 자본시장 기초 체력은 약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중국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투자하기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런 걱정,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 이제 주가 대폭락 이거 이제 어떻게 좀 그 해결할 수 있느냐. 하여튼 중국에서 긴급 회의하고 이날 이제 국가대가 중국에서는 출동을 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중국에서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철강에 대한 수출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좋죠. 그러니까 글로벌 사실 철강 업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물량을 막 뿜어내가지고서 세계로 뭐 값싼 가격에 철강 제품을 생산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에 있는 철강 업체들이 단가 인상을 쉽사리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이 수출세 인상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수출할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인상되는 만큼은 다른 나라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납니다. 이제 부가 임박했나? 국내 철근 업체가 그러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 날에 인상을 땅땅땅 확정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초에 그
아주 그냥 핵폭탄에 맞은 업체들이죠. 교육 업체들. 여기가 또 의외로 사기들이 찾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래서 빵 떨어졌다가 지금 요러고 있는데 무엇인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제재를 받았는지 보자는 거죠. 뭐냐면 초중등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민간 교육회사를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자, 초중등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그럼 초중등 교과 과정을 제공하지 아니한 거에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살 길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체능이나,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실제로 뭐 그 대표가 뭐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힌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강화된 규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예체능 할게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하겠습니다. 체육 쪽 강화하겠습니다. 아트 쪽,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연기 교육 이런 거 있죠. 그런 스쿨들을 열겠습니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교육 업체로서 초중등 교과 과정 제공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서구증시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즘에 좀 코로나 숫자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시 써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마스크 반발 극심, 연방 공무원 백신 의무화 검토, 델타 변이에 손든 미국 백신 접종자도 실내 마스크 써야. 그러니까 이거 대해 갖고 굉장한 갑론의박이 있고 뭐 글쎄요.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완벽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나마 그러니까는 딱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 뭐 그거밖에 볼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쯤에서 한번 지금 글로벌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실게요. 보시면은 뭐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뭐 많이 걸린 데가 요런 데겠죠. 미국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한창 때 엄청 높았어요. 예, 엄청 높았다가 내려와서 이제는 뭐 10,000명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사실 최근엔 또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는 마스크 다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때 그 아주 그 창궐했던 때에 비해 갖고 낮은 수준이고 저희가 아무래도 또 이제 사망자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사망자 쪽에서 유의미하게 숫자가 올라오는 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을 안 맞고 그냥 집단 면역을 형성해버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유럽 쪽도 굉장히 극심했었죠. 프랑스도 사실 많이 내려왔었다가요. 최근엔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같은 모습인 게 이제 중증 환자나 이런 쪽은 좀 다시 늘지 않는. 그래서 관리 가능하다.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영국이 대표적으로 위드 코로나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인데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라갔었다가 그래서 말들이 많았죠. 그 재개방은 실수다. 영국에 잘못된 정책 당장 폐쇄해라. 폐지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내려와요. 최근에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역시나 이제 사망 쪽에서는 좀 숫자들이 올라왔었죠. 10명 미만으로까지도 떨어졌었다가 지금 뭐 좀 숫자가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영국에서 볼 때에는 자기네가 완전 재개방을 생각을 했었을 때 가졌던 시나리오 중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계속 재개방할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뭐 요 부분이 그 과거 굉장히 이제 뭐 엄청나게 코로나가 높아져서 사회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었던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 사실 뭐 저희가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될 줄 작년 1월에만 해도 알았습니까? 몰랐죠, 전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지금까지만 봐서는 뭐 그렇게 금융시장이나 경제 쪽에서 겁낼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FOMC가 있었죠. 일단 언뜻 보기엔 좀 매파적으로 보여요. 근데 좀 자세히 뜯어보면 비둘기파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자세한 거를 제가 두 번째 꼭지인 미국 7월 FOMC 리뷰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요날 그래서 이제 상위 종합은 좀 하락이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나라들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목요일 날에 좀 재밌는 게 나와요. 한국 쪽에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간 예상하지 못한 숫자가 나온 거죠, 이제. 그 매출액도 어닝 서프를 기록을 하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잘 나온 겁니다. 1조나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1조가 왜 이렇게나 잘 나왔지? 라고 해서 들여다보니 여러분 요 기억나시죠? LG하고 SK하고 4월 달에 배터리 관련해가지고서 합의를 했다고 그때 이게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아주 지리멸렬하게 이제 싸움을 하다가 합의를 했는데 2조 합의를 했다는 거고 근데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제 LG화학에서 요거 공시한 내용입니다. SK이노베이션 거는 그때 86권에서도 다뤘지만은 공시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와 이겼다 해가지고서 이제 공시 내는 쪽에서는 자세하게 적고 패배한 쪽에서는 그냥 필수적인 내용만 딱딱 적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LG 거를 봐야 되는데 LG화학 거 보시면은 2조인데 이거를 나눠서 낸다는 거예요. 2021년에 5천억, 22년에 5천억, 23년부터는 현재 가치 기준 약 1조 원 정도 추가 지급한다. 그래서 토탈이 2조다. 그러면은 2021년에 5천억 들어오고 22년에 5천억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은 영업이익이 1조 더 잘 나왔다고 했죠. 내년도 분에 받을 그 관련한 합의금까지도 그러니까 소송 승리금이라 해야 되나? 합의금? 예. 이거를 내년도 분까지도 과감하게 지금 요번 분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LG화학에서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올해 5천억 들어오는 거, 내년에 5천억 들어오는 거 다 합쳐서 2021년도 2분기 실적에 그것도 영업이익에 반영하자라고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 드실 수 있는 거죠. 회계 보시던 분들이라면. 야, 이거 소송으로 받은 거면 일회성 아닌가? 우리 보통 소송 관련된 것들은 보면은 영업 외단으로 기록을 하던데 LG화학은 영업이익에다가 넣었네. 라고 해서 야 회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LG가 봤었을 때는 SK가 이게 이제 영업 비밀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LG는 요 소송 합의금으로 받는 게 그 SK가 영업 비밀을 사용한 대가로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 바이오 업체라고 하면은 기술 수출료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낸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기타 매출로서 인식이 가능한 거다.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회계고요. 그렇게 된다면 매출로 인식된 거니까 이게 영업이익으로 여러분 인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시면은 매출이 1조 더 나왔고 영업이익이 1조 더 나왔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오롯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소송 합의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외하면 예상치 그대로 나온 거죠, 회사가.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은 이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8월 4일 날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영업외로 아마 처리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예. 영업외로 처리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리고 또 나오면은 또 이거 재미잖아요. 그쵸? 주식하면서, 아이고,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런 거 보면 재미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사연이 좀 다른 거죠. 이제 진 쪽 입장에서는 일회성 기록하고 싶은 거고, 이긴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랑하고 싶죠. 우리 이거는 영업이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거는 있죠. 사실 이제 어떻게 하던지 간에 순이익단에서 맨 밑에 있는 단기 순이익단에서는 이건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이게 굳이 변화를 추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이건 또 86번가의 뇌피셜입니다. 절대로 이건 오피셜한 게 아니고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그냥 저만이 가지는 LG화학에 대한 요번 회계를 보면서 킹리적 가심이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상장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공모가 결정하게 되는 그 공모가 산정할 때 EV 에비타로 하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EV 에비타라는 거는 이게 이제 주식하시는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고 PL, PBR까지인데도 EV 에비타까지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EV 엔터프라이즈 밸류예요. 전체 기업 가치라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익금이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그 에비타 요걸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에비타라는 거는 에빗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하고 A는 이제 그 유무형 감가상각비죠.
원래는 요거 이제 EB에비타 많이 쓰는 게 M&A하고 요러신 쪽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왜냐면 국가별로 영업이익이니까는 이제 국가별로 그 법인 수요율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니까는 이제 세율 같은 거 안 들어가고 또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들이 상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이익만 봤을 때에는 어떤 게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가 조금 요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오염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료가. 근데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그런 서로 간에 이제 상이한 회계 기준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조절을 해가지고서 진짜 서로 딱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게 일단은 그 숫자들을 만들어 놓고 한번 그 회사들이 몇 배인지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EV 에비타 이제 제가 볼 때는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제가 왜 이제 킹리적 가심이 드냐 하면 영업이익에 넣었잖아요. 소송 관련한 거 1조를. 그러면은 에비타 커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볼 때 공모가 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이 PER을 쓰기는 LG화학이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LG화학이 그 전에 공시했던 내용들 보면 전지 사업 부문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는 2,100억 정도 흑자였는데 19년, 20년에는 이제 리콜 이런 거 반영되면서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PER을 못 쓰겠죠. 마이너스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PBR 그다음 간단한 방법이죠. 쓰기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분할해가지고 1분기 분기 보고서에 이제 자기 자본 보면은 지배주주 기준 자본이 7조 3천억 정도 됩니다. 7조 3천억. 근데 흔히들 하는 얘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하면 무조건 100조다. 100조짜리 기업이야. 얘기들을 하시죠. 그럼 만약 시가총액이 100조를 받으려면 그럼 지금 지배주주 자본이 7조 3천억인데 그럼 PBR이 몇 배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100조 밸류다라고 하고서 그럼 대주주 지분율은 100인데 지금 70으로 낮추고 30%를 신주 발행한다 라고 해버리면 100조에 30%니까 30조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7조 있으니까 거의 한 40조가 자기 자본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버리면은 100조로 상장을 해도 상장 후의 가치로 보면 PBR이 2.5배 이러면 이제 밸류가 나와요. 요거가 가능을 하기는 한데 근데 일단은 상장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자본 가지고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게 PBR이 13배가 돼버립니다. 이거 되게 좀 부담스럽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BR을 쓰기에는 LG화학이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중에 상장할 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럼 남은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EV 에비타다. 그러면은 이제 에비타가 커질수록 더 높은 그 공모 가격 산정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냥 에비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소송 관련 금액을 이제 그 영업외로 넣으면 에비타가 전혀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업이익, 에빗에다 넣어버리면은 1조가 플러스가 되니까 뭐 최근 3년치 이런 거 평균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킹리적 가심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성지가 될지. 나중에 LG 엔솔이 상장을 할 때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공모가 산정할지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국 쪽 추가 뉴스가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신한지주인데요. 신한지주가 분기 배당하는 것을 드디어 정부에게서 허락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우리나라 은행들이 코로나 이후에 배당에 제한이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상황도 어려운데 은행들한테 사실 또 여러 가지들 또 정부에서 여러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특혜들도 줬었죠. 물론 또 안 좋은 것도 덤터기로 좋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할 말이 있었죠. 이 위기 상황에 너네끼리 배당 갈라먹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요거를 이제 풀리는 걸로 원래 6월 말까지의 규제였고 연장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기사들이 나왔었죠. 보시면 6월 말에 나오는 기사들인데 모든 은행 지주 7월부터 중간 분기 배당할 수 있다. 자, 배당 제한 풀린다. 7월부터 자율 결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커졌었죠.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는 그럴 줄 알고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뒀습니다. 역시나 이제 신한이 잘해요. 그쵸? 보시면은 주주총회 3월 달에 할 때 안건에 이제 그 원래 중간 배당까지만 돼 있었는데 분기 배당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분기 배당도 할 수 있게 정관도 다 바꾼 거예요.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사상 최대 이익도 보세요. 신한금융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균형 잡힌 성장세 지수, 사상 최대 이익도 냈고 배당은 뭐 이익에
이제 따라갖고 이제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뒀는데 금융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말려요. 자, 금융지주 일제히 중간 배당, 신한 분기별 배당은 제동, 금융당국 신한금융 배당 계획의 제동, 코로나 상황 고려 당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신한은 태생부터가 사실 정부의 말에 그렇게 잘 듣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주 독립적이신 데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이제 다른 은행권들이 좀 위기 상황 닥칠 때 정부에서 야, 좀 도와줘라. 국민들을 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다른 데들은 이제 비가 오면은 우산을 그대로 받쳐주고 있는데 신한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보다 먼저 우산을 빼앗아 가서 이제 악성 대출 이런 게 생기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역시나 요번에 신한이 작년에도 정부 말을 고지고 때려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긴 전적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 당국이 이제 배당 성향 권고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살짝 넘겨요. 22.7%로.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해가지고서 이제 요구를 했겠죠. 이만큼 참았는데 좀 하게 해달라 우리 정관까지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역시나 존중하며 버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자, 한 발 물러선 금융당국. 신한금융 배당 횟수 간섭 않겠다. 그래, 신한 마음대로 해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있죠. 자사주 매입 소각은 그러면은 지금 금융당국에서 허락을 얼마만큼 해줄 거냐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분기 배당은 시작이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도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난 이미 하고 있는데 메리츠죠. 그쵸? 메리츠 그룹들은 지금 다 열심히 자사주 사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좀 오르니까는 또 요런 좀 긍정적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메리츠 삼총사 배당 축소 충격 딛고 헐헐. 배당 축소 충격 지지부진 메리츠 삼총사 반등. 자사주 매입 통했다. 메리츠 삼총사 배당 축소 충격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네. 뭐 다행입니다. 전 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아시아 증시 가시면은 중국의 디디추싱이 중국 정부 압박에 미국 시장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있는 주식, 나머지 주식을 다 이제 공개 매수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디디추싱이 갑자기 이제 장전 시간에 그 거래부터 해서 급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쫙 뛰죠, 그쵸? 쫙 뛰어가지고서 이 분봉 차트인데 디디추싱 뛰고 막 거래가 터졌는데, 근데 이제 회사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디디가 이제 장내에서 주식 사는 거 이거 돼가지고 아니다, 이거 오버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디디에 대해 갖고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다른 이유인데, 이 디디추싱이 주가가 안 좋으면서 상장한 이후에요. 의외의 유탄을 맞은 인물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손정희이고요. 왜냐하면 자, 기사 한번 보시죠. 중국 디디추싱 철퇴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4조 6천억 원 적자. 그러니까 디디추싱의 이제 주요 주주잖아요, 비전펀드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손실이 나니까 이걸 메꾸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우버 지분 매각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일본 소프트뱅크 우버 주식 대량 매각, 디디추싱 손실 메꾸려는 거. 일본 소프트뱅크가 디디추싱 사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우버 주식을 대량 매각할 계획이라고 CNBC에서 밝혔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안 좋아요. 소뱅의 주요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거잖아요. 뭐 쿠팡도 있지만 알리바바, 우버, 디디추싱인데 다 주가가 이제 안 좋죠, 최근에. 특히 중국 쪽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진지 솔직히 저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바닥을 모르고서 이렇게 낙하하고 있습니다. 서구 증시 가게 되면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어요. 40만. 근데 그 전주보다는 좀 절대 숫자는 줄었죠. 개선됐죠.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예상치는 만족을 못 시키는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미국이 고용 개선이 또 이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봐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이 일부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역시나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죠. 안 좋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요 자료를 보면 또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참 그래요. 요즘에 미국의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다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해하고 넘어가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미국의 고용이 왜 개선 속도가 최근에 더뎌졌냐 하면, 아니 과도하게 정부에서 실업에 대해 가지고서 보조금 주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방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게 $300 매주 추가 보조금 지급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9월 초까지입니다. 근데 공화당에서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 정치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내려갔는데 조기 종료하자, 백신도 우리 많이 맞았고 사회를 빨리 정상화하자, 그러려면 이거 추가 보조금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 일자리 안 나오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공화당은 이거를 조기 종료를 결정을 내려요. 지금 이제는 미국의 주들 중에서 절반 이상의 주들이 조기 종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청구 건수인데, 예정대로 정부 발표대로 9월에 끝나는, 이제 9월 초에 끝나는 주들 평균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종료를 발표한 주들, 그게 이제 연한 파란색, 하늘색이고, 이제 예정된 원래 시기 9월에 끝내겠다는 데가, 짙은 파란색입니다. 추이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추이가 말해주는 게 그거라는 거죠. 조기 종료를 선언한 주들부터 해가지고 주들 위주로 해서 빠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 중이다. 최근에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는 건 9월까지 하겠다라고 한 데들이 보니까는 코로나가 좀 재확산이 되니 다시 그냥 실업수당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졌죠. 왜 일자리 복귀가 좀 더뎌진 걸까라고 했었을 때 여러 이유를 제기를 했고, 가장 크게 논쟁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던 그런 근거는 이제 주장은 그거였죠. 아니 보조금 이만큼 줬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라는 거였죠. 근데 요 자료만 보면 솔직히 보조금을 주니까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당신이 빠르게 일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같은 시각에 미국 2분기 GDP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어요. 예상치가 8.5%였는데 발표처 6.5%였어요. 야, 미국 경기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기대치 못 미치는 미국 경제 성장세의 하반기 우려. 자, 보세요. 하반기 성장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라는 거죠. 앞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표가 잘 안 나오면 꼭 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재고 자산의 역효과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연두색 있죠, 연두색. 이게 이제 GDP에 기여한 부분인데, 이 연두색이 재고예요. 재고는 마이너스로, 사실 1분기 때도 그랬어요. 근데 2분기 때도 연이어서 GDP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이제 역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1분기 때는 재고 자산이 2.62% 역기여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가 없구나. 야, 이거 재고 쌓기를 하겠지. 2분기 때는 재고 쪽이 플러스 기여를 할 거야. 라고 이제 GDP 2분기 예상을 할 때는 넣었다는 거죠. 이 8.5% 예상치엔 그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숫자가 마이너스 1.13. 그러니까 지금 쇼크가 난 부분,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은 거의 오롯이 재고 자산으로 설명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재고 때문이었어. 근데 특히나 이제 재고 자산 역기여 쪽이 리테일 쪽 재고 문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역시나 여전히 병목 현상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구나. 생산도 힘들고 일선도 부족하고, 근데 이걸 또 물류하는 것도 지금 많이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런 거죠. 병목 현상이란 게. 근데 이제 그럼 소비는 문제가 없냐 보니까는 2분기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보니까 예상치가 10.5% 증가할 걸로 봤는데 실제 발표치는 11.8% 증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GDP의 3분의 1을 70% 정도 차지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건 오히려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 그러니까 뜯어보면 요 GDP 숫자가 괜찮은 숫자다라는 거였죠. 네. 이제 이러면은 좀 짜증이 나실 만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 놈의 지표가 이게 나쁘게 나오면은 다 이유를 가져다 붙인다는 거죠. 베어들, 곰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지금 서러워서 살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주택 쪽 보면은 예상치는 플러스였는데 이제 주택 매매가 마이너스가 나왔죠.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높은 가격에 이제는 이제 매수자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물 국채 입찰은 그 전에 것들은 다 입찰이 호조였는데 요번엔 조금 저조하게 나왔어요. 예. 근데 7년물은 저조하게 나오면은 좀 간담이 서늘합니다. 이거에서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2월 말에 10년물 금리의 폭등이 시작됐던 이제 딱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저조했어요. 조금 저조. 그래서 뭐 너무 나쁘게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상원에서 1조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 이거 언제 처리하나 싶어요. 그렇죠? 나온 게 언젠데.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의 처리 절차에 착수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프라 법안을 심의하기에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프라 법안제 1조 달러를 합의했다가 아니고 이거 심의를 해볼래? 라는 걸 합의하는 투표를 한 거죠. 이게 드디어 가게 됐던 겁니다. 찬성 67대, 반대 32. 이제 좀 특이사항은 공화당 쪽에 이제 거부라고 할 수 있죠. 거물 정치인 미치 맥코넬도 찬성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그러니까는 공화당 내에서 조금 이제 요거를 한번 심도 깊게 해보자. 괜찮네. 그래도 나름. 얘기는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 기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긍정적 기류라 제가 말씀드린 게 일주일 전만 해도요. 심의하기로 할지에 대해 가지고서 투표하는 것조차도 무산이 됐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한 걸음 나간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진통은 앞으로도 보일 겁니다. 구체적인 거에서는. 근데 뭐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나 합의의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중국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장들도 조금씩은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 30일 금요일에 보시면은 요게 사실은 또 지난주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목요일날 이제 장 끝나고서 아마존이 실적을 냈는데 이게 쇼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선물 시장이 아시아 쪽도 미국 선물이 다 마이너스니까 장 전체가 그냥 그날 전체 침체였었죠.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매출이 이제 한 1.7%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런데 뭐 주당 순이익은 23% 정도 오히려 상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매출 소폭 미스도 좀 마음에 걸리는데 3분기 예상 매출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6%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이던스가 너무 낮다 매출액이. 야니는 매출 큰일 났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QOQ로 보시면은 매출이 감소라는 게 된다는 거잖아요. 회사 측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으로 봤는데 그래가지고서 이게 막 아마존 7% 넘게 결국 넘게 빠져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아시아 시장 전체를 눌렀어요. 짓눌렀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는 차량 공유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차량 호출 디디를 겨냥을 한 거죠. 뭐 데이터 보안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디디를 때리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증시 보시면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게 좀 웃겼어요. 중국에서 우리 미국에 IPO 하는 거 괜찮아. 우리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할 수 있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떡조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미국은 뭐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미국도 중국 기업들이 지금 분탕질 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퇴출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는 허락할게 이러는 아주 그냥 그게 바뀐 거죠. 뭔가 순서가.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SEC에서 중국 기업 IPO 잠정적으로 중단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핵심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잠재적으로 뭐 정부 정책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는 상장할 때 상세하게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은 IPO 중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이제 미국 PC 물가지수 나왔는데 요거는 좀 온거나까는 사실 이제 물가 요즘 발표될 때마다 너무 예상치를 계속 상회했잖아요. 근데 그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니까는 좀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인플레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는 워낙에나 이게 계속 서프라이즈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는 걱정들이 많으신데 저는 어쨌든
네, 걱정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일시적이다라는 데 좀 한 표를 던지는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중고차 가격이 이제 CPI 기준이에요. 지난 4월, 5월, 6월 이제 그 CPI가 나왔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가 3분의 1 이상을 중고차 혼자서 차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했던 거고 이런 부분은 그럼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이 중고차 지수 역사 깊은 메나임 인덱스가 있죠. 메나임 인덱스가 보니까는 2달 연속 내려오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보름 동안의 거를 넣은 건데 어쨌든 그 전달 것도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상관계수 구해보면은 2달 정도 메나임 지수, CPI 중고차 지수가 이제 그 격차가 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결국은 CPI의 중고차 지수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 그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하여튼 뭐 다음 달에 CPI 나오면 그때부터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이날 근데 이제 제임스 블라드 요분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요분은 아주 요즘 매파적으로 발언하시는데 재미를 들으신 것 같아요. 테이퍼링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 3월 1분기 말에 끝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속도면은 진짜 시장에서 아주 놀래겠죠. 예. 이 정도로 빠르게 보는 데는 없으니까요. 부채 한도 협상 이 주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뭐 아직까지 안개 속입니다. 그 뉴스에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옐런도 얘기를 했고 각종 이제 분석 기관들에서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뭐 협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미국이 막 난리 난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체제에 돌입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이거 과거에 몇 차례 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죠, 조금은. 그래서 뭐 한 달에서 최대 2달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 안에 또 협상을 잘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된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이제 비상체제까지 돌입을 안 했으면 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은요. 어쨌든 이제 아시아 쪽은 아마존발 쇼크로 인해 가지고서 좀 빠졌었고 미국 시장도 뭐 아시아 시장에서 선물 거래됐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은 했지만은 뭐 제임스 블라드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하면서 겸사겸사로 좀 빠져서 끝이 났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채금리는 보시면은 좀처럼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초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도래했으니까 계속 이제 지금 요거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 요번 주 자료 보면은 이제 S&P 500 기준으로 해서 약 한 59%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88% 지난주랑 똑같고요. 이 상회 폭은 그 전주에 비해 갖고는 좀 내려왔어요. 17.2%. 그리고 매출액 예상치 상회한 그 기업의 수는 88%. 그 전에 비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예상치의 상회 폭도 4.5%로 지난주에 비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은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그 전에 잘 나왔던 그 전에 분기들하고 마찬가지로 모두 실적은 정말 나무랄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해보면은 실적 시즌은 무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이를 상승의 재료로 시장은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증시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중요한 지표들의 방향성이 뭐 고용이나 인플레나 뭐 아니면 정치적인 각종 결정들이요. 인프라 법안이나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86권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지난주는 중국발 출렁임이 너무 컸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점도 어쨌든 좀 그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고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빠지는 폭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 짚어드리면은요. 다음 주가 이제 또 여러분 이제 월초에는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월초는 항상 지표 보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일단 주말에 보시면은 그 일요일 날에 8월 1일 날에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밤 11시에 미국이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나올 거고요. 화요일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 나오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고용 첫째 주에 다 나오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나오고 그리고 미국 SIM이 아닙니다.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요 중에서도
뭐 1등으로 중요한 걸 고르라면은 금요일에 나올 비농업 고용지수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 예상치는 90만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100만 얘기했다가 뭐 3분의 1밖에 안 나오면서 와장창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잘 나올 수 있을지 뭐 일부 기대되는 면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제 추가 실업 보조금을 주는 거를 중단을 한 주들이 꽤 되는 거죠. 공화당 쪽 지배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고용을 좀 촉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숫자 한번 봐야죠. 예. 보고 대응해야 되니까는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꾸준히 보셔야 될 게 부채 한도, 인프라, 연준의장 요 부분입니다. 네, 요 정도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었고요. 다음으로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